그러니까 책에서 그 화폐의 인터넷이라는 개념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비트코인이 인터넷처럼 된다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격 자체의 리미트는 저는 100만 불 이상이라고 보고요. 이제 금이 가지고 있는 최후의 안전자산 또는 기축통화의 지위를 비트코인이 가져온다면 적어도 30배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일 거고. 웹 3.0 사용 설명서의 저자이신 백훈종 이사님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이사님. 이사님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비트코인 얼마 가는지, 향후에 얼마 가는지, 뭐 대표적으로 캐시우드 있잖아요. 네, 지난번 방송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는데, 이 캐시우드 님께서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언제까지 그렇게 된다고 했나요? 한 2030년 정도? 지금부터 한 8년 어, 뒤군요. 그러면은 1 비트코인이 지금 한 3천만 원 정도인데, 지금 환율로 따지면 14억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율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져도 12억, 10억 정도 될 거고, 뭐 10억만 해도 상당한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캐시우드 그 돈나무 언니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에 2030년까지 그렇게 된다라는 어떤 기한이나 아니면은 가격이 10만 달러, 100만 달러라고 했다고요? 네, 30만 달러. 100만 달러. 100만 달러라고 했다면 그 100만 음, 달러라고 하는 가격 자체가 완전히 동의가 되진 않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가격이 그 정도로 굉장히 급격하게 오르는 시기가 올 거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캐시우드 아크인베스트 CEO가 한 말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요. 그 이유는 저는 캐시우드님이 어떤 근거로 그런 말을 했는지는 제가 이제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은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그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많은 모수를 차지하는 분들이 비트코인 가격 예측 모델, 즉, 그 스탁 투 플로우 레이쇼라는 거를 많이 예로 듭니다. 저는 근데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 스탁 투 플로우 레이쇼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유량 비율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공급량이 4년에 한 번씩 줄어드는 그 디플레이셔너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스탁 투 플로우 레이쇼라고 하는 게 나타내는 것은 결국 매 4년에 한 번씩 발행량이 줄어들어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비트코인의 개수보다 새로 앞으로 나올 비트코인의 개수가 점점 줄어드니까,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자산이 귀금속 중에서,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귀금속 중에서 금, 은, 그다음에 그 팔라듐, 요런 이제 희귀 금속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금이 단연코 가장 앞서 있고, 왜냐면은 그만큼 매해 발행되는 채굴되는 금의 양이 굉장히 적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은이나 팔라듐 이런 것들은 더 많은 양이 채굴이 돼요. 그 이유는 이제 금이 그 산업재로 거의 안 쓰이기 때문인데, 은이나 구리나 아니면 다른 금속들은 산업재로 쓰이다 보니까 이제 말하자면 초과 생산에 대한 욕구가 늘 존재를 하죠. 네, 그래서 금은 실제로 그렇게 많이 금 채굴량 자체가 늘어나지 못하는 한계도 있지만, 산업재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그럴 만한 수요도 없다라는 측면 때문에 이 저량 유량 비율이 굉장히, 유량이 분자에 있고 저량이 분모에 있으니까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유량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음, 비트코인도 현재는 이 저량 유량 비율이 굉장히 금보다는 높지만, 이제 계속 발행량이 4년마다 줄어드니까 금보다 더 낮아질 거다라고 하는 게 수학적 공식으로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자연스럽게 우상향한다라는 관점인 거죠. 그게 바로 한때 굉장히 비트코인 가격 예측을 하시는 분들 중에 트위터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플랜 B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했던, 굉장히 자기가 만든 그 스탁 투 플로우 레이쇼라고 하는 모델로 가격 예측을 했던 그 근거입니다.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수요 쪽에 좀 집중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공급은 맞아요. 공급은 그렇게 어떤 수학 공식에 따라서 발행량이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은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 타당한데, 근데 수요가 빠지면 사실 그게 이제 완벽하게 100% 성립이 안 되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더 이렇게 인디비주얼 어떤 뭐라 그럴까요? 개인의 이 비트코인 사용성이 정말 늘어나고 있는가 전 세계적으로를 보고 그것을 이제 캐즘 이론이라는 것에 따라서 침투율이라는 걸로 측정을 하는 걸 좋아해요. 네. 이제 뭐 이것도 어떻게 측정하냐에 따라 굉장히 많이 다르지만 이제 해외 또 트위터 리안 중에 이 윌리 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비트코이너입니다. 이 윌리 우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캐즘 이론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침투율은 전 세계적으로 한 10% 초반대가 된다고 해요. 이 캐즘 이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어떤 기술이든 초기에 한 10% 정도 되는 사용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하면, 모집하는 데 성공하면 그 캐즘 협곡이라는 걸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협곡을 지나는 동안은 잘 늘지 않아요. 사용성이라던가 뭐 확장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가 그 협곡을 지나면 기하급수적으로 사용성이 늘어나고 이제 만인이 쓰는 기술이 된다라는 거를 말하는 거고요. 이 캐즘 이론을 적용해서 모든 기술들에 적용이 돼요. 그래서 자동차라던가 전기라던가 인터넷이라던가 인류의 삶을 번영하게 했던 그 많은 기술들이 다 한 10% 초중반대를 넘고 나서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사용성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한 10% 초반대에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지금 의견들이 있고요. 이게 어느 정도 합당한 게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통계들을 보면 미국 성인의 한 16% 정도가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식의 통계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한창 불장 때는 뭐 30%, 40%까지 올라가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가격 상승에 따른 어떤 뭐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 통계에서 제외를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불장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에서 봤을 땐 10% 초반대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뭐 일리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그보다 낮을 수도 있어요. 미국은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굉장히 암호화폐가 사람들한테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한 개념이 되었기 때문에 어, 근데 뭐 개도국들이나 아니면은 전 세계에 있는 뭐 60억 명의 인구가 사실 암호화폐나 비트코인의 이름도 못 들어본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침투율 자체는 굉장히 낮을 10% 초반대도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생각이고 그래서 캐시우드 님이 말한 그 가격 100만 달러 간다. 그래서 지금보다 뭐 10x 이상 하는 거잖아요. 10x가 아니죠. 거의 30배 정도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3천만 원이라고 치면은 어, 그 30배 정도 가격이 오른다는 그 정도의 수준이 되려면 저는 지금보다 침투율이 뭐 적어도 지금 10%니까 적어도 4, 50%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로그 차트를 그려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 보면은 이제 침투율이 2배 늘 때마다 사용자 수는 그거보다 뭐 10배, 20배가 늘어나는 형식이 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침투율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실제로 비트코인을 이 P2P 디지털 캐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늘어나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제가 봤을 때는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고, 뭐 몇몇 선진국에서,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으로 결제받는 식당도 나오고, 뭐 어떤 결제 솔루션 앱 같은 거는 캐시 앱 같은 것들인데요. 캐시 앱이라고 지금 굉장히 유명한 카카오페이 같은 앱이 있습니다. 그런 앱은 비트코인을 이제 전송 결제 수단으로서 그 앱 내에서 쓸 수 있게 해줬어요. 이제 이런 것들의 사용성이 증가되면은 그 침투율이 확 늘어나겠죠. 네, 그래서 가격 자체의 리미트는 저는 100만 불 이상이라고 보고요. 음, 30배, 지금보다 30배 간다면 지금 현재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비트코인이 금의 시가총액 대비해서 한 15분의 1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원래 불장일 때는 10분의 1 정도였는데 시가총액 기준에서 뭐 15분의 1, 20분의 1까지 내려왔어요. 그 사이에 있는데 어느 정도 가격이 30배 오르면은 금의 시가총액을 뛰어넘는다는 지금 얘기잖아요. 그래서 캐시우드는 아마 그 관점에서 얘기를 한 걸 거예요. 이제 금이 가지고 있는 최후의 안전자산 뭐 또는 기축통화의 지위를 비트코인이 가져온다면 적어도 30배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일 거고 그거보다 더 좋게 본 거죠. 근데 저는 금의 그런 어떤 안전자산이나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뛰어넘어서 이제 P2P 디지털 캐시로서 글로벌하게 쓰이는 진짜 이 디지털 화폐가 되면은 금의 내러티브를 뛰어넘는다고 봐요. 어, 그래서 30배가 문제가 아니라 뭐 100배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네, 좀 뭐라 그럴까, 비이성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어,
뭐 미증유의 사태라는 거는 우리가 살면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사고를 뭐 달러가 있는데 그렇게 되겠어? 금이 있는데 그렇게 되겠어? 이렇게 가둬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그리고 경제도 전 세계 경제도 지금 규모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고 앞으로도. 그래서 비단 뭐 지금 달러 시가총액 또는 금 시가총액 이런 것만 비교할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라는 재화가 디지털 캐시가 전 세계적으로 쓰이면은 그러면은 정말 경제가 얼마나 더 커질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고 본격적으로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시기 같은 것도 그 뭐 캐즘 이론에 따라서 보면은 시기라는 게 굉장히 급격하게 다가와요. 지금 현재 침투율 10% 초반이라면 진짜로 비트코인의 침투율이 사실 그 이미 협곡에 들어와 있는 거고 캐즘 협곡에 그 협곡을 지나는 시간이 막 그 2030년까지 막 8년씩이나 걸리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어, 전기차 같은 걸 보면요, 자율주행차 전기차를 보면요, 전기차를 볼게요. 전기차라는 개념은 1980년대부터 있었던 개념이거든요. 뭐 사실 전기차의 기원을 따지자면은 이미 가솔린 차가 나왔을 때부터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전기차가 상용화가 전혀 안 됐으니까 치우고 80년대에 그 포드 모터 같은 회사들이 이제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기술 개발을 해나갔기 때문에 상용화가 지금 이제 테슬라 자동차가 나온 게 2008년이고 회사가 세워진 게 본격적으로 우리가 테슬라라는 자동차를 알게 된 거는 뭐 2018년 정도라고 본다면 근 뭐 한 3, 40년 정도를 전기차라는 기술은 전혀 상용화가 되지 않은 채로 개발만 되었던 거죠. 근데 한 번 그렇게 개발이 되니까 한 번 이제 뭔가 대중의 인지도를 얻으니까 지금 전기차 침투율이 굉장히 빨리 가속도 붙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비트코인도 뭐 40년씩이나 걸리진 않았죠, 당연히. 비트코인 나온 지는 지금 14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이전에도 암호화폐가 있었어요. 디지캐시라던가 데이비 차움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거 뭐 여러 가지 그 뭐냐 네, 암호화폐 선구자들이 만든 그 1세대 암호화폐들은 1960년대부터 이미 나오기 시작했어요. 암호학에 기반한 어떤 디지털 캐시. 그런 것까지 카운트해서 넣으면요. 음, 이미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암호화폐의 역사도 4, 50년이 넘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응당 지금 캐즘 협곡에 지나고 있다고 보는 것도 타당하고 그러면은 뭐 향후 8년이 아니라 뭐 많게 5년, 적게는 3, 4년 안에도 이미 이 급속도로 사용성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네, 100만 불까지 가는데 저는 8년까지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대 와, 5년 될 거라고 그래요? 생각을 해요. 네. 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가운데 잠깐 한번 살펴봤더니 미국 인구가 한 3억 3천 정도 되는데 네. 암호화폐 보유자 인구가 4,600만이니까 10%가 넘네요. 네, 근데 그러니까요. 이 중에 이제 뭐 비트코인은 조금 더 적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암호화폐를 보유하시는 분들 가운데 비트코인은 다 알 거니까 그렇죠. 침투율이 뭐 10% 정도라고 봐도 뭐 그 앞쪽으로 뭐 이렇게 앞뒤로 좀 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이게 진짜 캐즈미론의 그 얼리 어답터처럼 앞에 이렇게 빨리 그걸 받아들이는 분들이 한 10% 정도 되면 그 네. 후에 계곡을 맞이하고 그 계곡길을 거친 다음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오른다라는 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캐즘 이론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거의 그러면은 그 계곡 근처에 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어, 속도가 인터넷보다 빠르다는 것이 그 윌리오라고 하는 어, 인플루언서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 어답션 레이시라고 해서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증가 속도는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현재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기술이 나와서 2010년 뭐 이렇게 됐을 때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빅테크 기업들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완전히 우리 생활에서 녹아들어 사용하기 시작한 그 기간, 그때 얼마나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었냐 사용자 수가, 요것보다 비트코인 사용자 수가 늘어나는 게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뭐 네트워크에는 사실 가격표라는 게 붙어 있으니까 이 코인이라는 걸 거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인터넷보다 더 빨리 느는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허수가 책에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책에서 그 화폐의 인터넷이라는 개념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비트코인이 인터넷처럼 된다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제 비트코인은 우리가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코인과 그리고 비트코인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 기저에 깔린 그 프로토콜을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탄생한 목적은 P2P 디지털 현금, 캐시인데 이 현금, 돈도 결국에는 네트워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돈이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쓰는 원화가 아무런 허들 없이 쓰일 수 있는 이유는 돈의 네트워크가 우리가 사는 공간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아, 신뢰가 있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 간에. 예, 이거를 형성을 하는 게 이 네트워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인터넷도 네트워크잖아요. 인터넷도 우리가 어떤 국가에서든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혹은 크롬 브라우저를 켜면 똑같은 표준 규약을 가진 인터넷 접속이 되는 거죠. 뭐 나라마다 인터넷이 달라가지고 막 그 배리어가 있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예, 이런 신뢰를 구축하는 그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면은 그 안에서 주고받는 어떤 정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은 통일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인터넷이라고 하는 공간 위에서 이제 단일 화폐로 쓰일 수 있는 형태의 디지털 캐시로서 세상에 등장을 한 건데, 재밌게도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라고 하는 프로토콜은 단순히 돈만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음,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돈은 결국 정보거든요.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이 블록이라는 공간에 담기는 데이터가 비단 내가 누군가한테 얼마를 보냈다라고 하는 정보, 돈을 보냈다라고 하는 정보 원장이 아니라 또는 다른 데이터, 이 바이트 단위로 나눠지는 다른 데이터도 충분히 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탈중앙화된 인터넷의 특성을 10분 살려서 이 위에다가 이 애플리케이션들을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서비스 애플리케이션들을 만들어 올리는 시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유튜브나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SNS들이나 또는 지금 우리가 팟캐스트. 네, 팟캐스트. 지금 음, 우리가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 줌 같은 화상 채팅 서비스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탈중앙화된 인터넷으로 넘어간다는 게 이 웹 3.0의 기본적인 개념인데 그 웹 3.0의 주요 무대가 될 곳이 바로 저는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어요. 와,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형성 속도가 인터넷보다 빠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와, 그렇구나. 야, 그러면 이거 지금 빨리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이 기회일 것 같은데. 저는 언제나 지금이 제일 빠른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어, 그만큼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이 되게 지금 저는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논리를 그대로 믿고 다른 사람들한테 투자를 권유하기는 좀 조심스럽죠. 음, 음, 항상 저는 저만의 논리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누구든 자신만의 논리를 세워서 투자를 해야만 하고, 음, 뭐 예를 들어 제가 워렌 버핏이 했던 가치주 투자법을 그대로 따라해서 투자를 한다고 돈을 벌 수 있느냐?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 주변에서 본 적도 없고, 네, 그리고 뭐 레이 달리오가 펼치는 올해도 포트폴리오를 제가 똑같이 만들어 투자하면 제가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네,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를 공부하는데 참고해서 자신만의 네. 것으로 채워하는 데 좋지만, 제가 뭐 비트코인 가격 뭐 얼마 될 거니까 지금 사세요 하는 거 그대로 믿고 따라 사는 것만큼 사실 바보 같은 짓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네. 이 말씀을 듣고 그 시청자분들께서 진짜 요 영상도 좋지만 더 나아가서 그 이사님께서 쓰신 웹 3.0 사용 설명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거기에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나오고 되게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네, 제가 진짜 제 허리를 바쳐서 내용을 쓴 책이기 어, 때문에 어, 읽어보시면 너무 좋죠.